이제 여러분들과 가우스 법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 가우스 법칙을 이해를 한다는 거는 상당히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전기현상을 다루고 있는데 전기현상에서 주인공은 장이라고 하는 전기장이 주인공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는 이 법칙이 장을 아주 편리하고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우스 법칙을 이해하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은 전기장을 계산을 하고 전위를 계산하고 전기 용량을 계산할 때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 가우스라고 하는 분의 이름은 조금 길어요. 요한 카를 프리드리 가우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괴팅겐 대학교에 재직을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천문학과 교수로 이렇게 재직을 했어요. 그러면서 수학과 물리학에 엄청나게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이 가우스라고 하는 분의 업적에 대해서 또는 생애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알아들 보기를 바래요. 그리고 참고로 말할 거는 가우스는 어렸을 때 엄청나게 이렇게 집안 환경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을 하고 정말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정말로 많이 남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꼭 업적과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보길 바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쪽으로 와서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까 잠깐 부연을 설명을 했지만 우리는 다시 여기에서 한번 의미를 부여를 해보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의미를 부여를 할게요. 지금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먼저 그러니까 전기현상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먼저 전기력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전기력을 이해를 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전기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하고 이 전기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바탕으로 일렉트릭 포텐셜이라고 하는 전위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면은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구하는 게 일단 전기현상에서 알아야 될 1차적인 목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따라서 여기를 기호를 어떻게 쓸 거냐면은 먼저 전기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렇게 F로 쓸 거고 그리고 주인공인 전기장은 E로 이렇게 쓸 거고 왜 그러냐면 일렉트릭 필드라 그래요. 그래서 E를 기호로 써요. 그리고 전위는 조금 아까 제가 포텐셜이라고 하는 일렉트릭 포텐셜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실제 여기는 볼트라고 하는 볼타에서 나오는 전위 볼트라는 개념 알잖아요. 거기에서 따와서 우리가 V라고 이렇게 써요. 볼타라고 하는 분은 이탈리아의 과학자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요. 그리고 전기 용량은 여기는 카페시터라고 하는데 이걸 처음으로 명명하고 이쪽을 연구한 사람이 패러데이예요. 패러데이이기 때문에 단위는 전기 용량의 단위는 페럿이라고 하는 F를 쓰는데 기호로는 어떤 단위를 쓰냐면 여기가 카페시터라고 하는 축전기이기 때문에 C자를 이렇게 기호로 써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전기력, 전기장, 전위, 전기 용량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떤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이 전기장이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 여기를 계산을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이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전기장의 정의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정의. 그러면 전기장의 정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정의가 돼 있냐면 힘이라고 하는 거를 시험 전화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힘은 어디 있어요? 여기에서 구한 거죠. 이쪽을 뭐라고 해요? 쿨롱의 법칙에서 유도를 했죠. 이쪽에서 우리는 여기다 또 한 번 이름을 쓴다라고 한다면 쿨롱의 법칙에서 이렇게 전기력이라고 하는 거를 유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는 전기력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고 그리고 이쪽은 제가 조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테스트 차지라고 하는 시험 전화라고 했죠? 시험 전화로 나눠주면은 여기서 우리는 전기장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 이거로 계산할 때는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전하사의 관계를 모두 다 계산을 해주고 거리와의 관계도 모두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하가 실제 어떤 물체 속에서는 전하가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겠죠. 바로 그럴 때는 이렇게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많은 그러니까 그 계산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전에 설명한 대로 우리의 주인공인 여기에는 가우스라고 하는 이분이 이걸 계산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하고 참 기발한 방법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이제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바로 전기장을 계산할 수 있는 가우스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우스 법칙이 도대체 어떤 꼴로 이렇게 나올까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기 이해갔죠? 바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관심을 가질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가우스 법칙
법칙을 이해를 할 때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면은 첫째 여러분들한테 먼저 사고 실험을 통해서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는 걸 직관적으로 이해를 시킬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어떤 법칙을 만들었으면 이걸 어떻게 적용시키나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부연 설명을 해주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사고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우리가 수학적으로 증명해서 같은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물리학이라고 하는 자체는 실험적으로도 증명해야 되지만 이론적으로도 증명해야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개의 값은 서로 같아야 돼요. 바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은 여기서 하나의 사고 실험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면 사고 실험을 요쯤에다 쓸까요? 먼저 여러분들은 하나 사고 실험을 해보죠. 여기는 실자까지 썼으니까 험자 이렇게 사고 실험을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사고 실험을 하면 되는 거냐면,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실험실로 가요. 실험실로 딱 갔더니 거기에 불이 다 꺼져 있어요.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촛불을 딱 켰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촛불의 빛이 쭉 하고 퍼져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관찰을 한다라고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요. 머릿속으로 상상돼요? 물론 여기에서 촛불로 상상을 하던 또는 꼬마 전구를 켰다라고 상상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지 간에 거기에서 빛이 쫙 하고 퍼져나가는 모습을 상상을 해봐요. 상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사고 실험 모델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각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시각화라고 하는 거는 간단한 아주 단순한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그 현상 자체를 이렇게 그릴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촛불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촛불이 하나가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관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는 관찰자의 눈이에요. 여기가 관찰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그린 거는 지금 눈이에요. 여러분들이 저기에 있는 촛불을 관찰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틀림없이 불을 딱 켜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촛불의 빛은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모양을 우리는 단순하게 그림으로써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눈은 약간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서 그려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빛이 뻗어나가는 모양을 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를 이렇게 빛살의 모양을 이렇게 벡터로서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그림인지 이해가 갔죠?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관찰자가 촛불에서 초에서 빛이 뻗어나가는 모양을 관찰을 할 때 어떤 걸 먼저 정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기준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관찰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준을 잡았어요. 여기에 이 촛불을 전체 면을 감싸는 구를 씌웠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 구는 빛이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투명한 유리구라고 상상을 해봐요. 그러니까 촛불 주변으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유리구로 감쌌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 관찰자 입장에서는 여기가 기준면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기준면.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 기준면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요. 여기는 우리가 유리구라고 이렇게 지금 상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조건은 됐어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관찰자는 기준을 통해서 촛불이 퍼져나가는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논리적으로 이제 전개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고 실험을 했고 그걸 시각화를 시켰고 그 다음에는 이거를 논리적으로 전개를 하면 돼요. 그러면 관찰자 입장에서는 이 기준면을 중심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여기 기준면을 중심으로 이쯤에다 쓸까요? 이렇게 기준면이 등호일 거예요. 등호를 중심으로 관찰자 입장에서는 이쪽에서는 이렇게 안쪽, 인사이드라고 하는 안쪽이 될 테고 이쪽은 그냥 바깥쪽으로 이렇게 구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자 입장에서는 기준면을 중심으로 안쪽과 밖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다시 말해서 여기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가우스 법칙이라고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바로 이거예요.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등호, 이게 기준면이에요. 여기다 표시를 이렇게 해줄게요. 이게 기준면. 기준면을 등호라고 보고 이쪽은 안쪽과 바깥이 같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호를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이쪽이 원인이 오는 거예요. 여기가 등호의 이쪽이 원인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쪽은 결과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얘기하지만 기호 처리를 해서 쓰면은 원인이 있는 쪽이 지금 안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있는 쪽이 지금 바깥쪽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인과 결과로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안쪽에 있는 현상을, 등호를 중심으로 안쪽에 있는 현상을 관찰을 해야 되는데, 안쪽에는 지금 여러분들의 무엇이 있어요?
안쪽에는 실제는 초가 있죠. 초가 있는데 이제부터 이거를 우리가 전기장 문제로 바꾸기 위해서 이 초를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플러스라고 하는 전하를 놨다라고 이렇게 쓸게요. 여기에 전하를 놨다라고 이렇게 할게요. 얘가 전하예요, 전하. 그러면 전하는 기호를 뭐로 써요? 기호를 우리가 Q로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그렇죠? 전하의 기호는 지금 Q로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안쪽에는 뭐가 있어요? 전하가 있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쪽에 전하가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in을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inside라는 뜻이에요. 안쪽에 전하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관찰자 입장에서는 바깥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는 전기장의 선속, 다시 말해서 전기장의 플럭스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살펴볼게요. 이쪽에 지금 바깥쪽에는 제가 전기장에 플럭스가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하나 해야 되는 거냐면 플럭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플럭스라고 하는 선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임의의 면을 이렇게 하나 따왔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쪽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지금 상상을 해요. 그러면 틀림없이 저기에 있는 면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따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전기장 자체가 여기를 이렇게 뚫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플럭스라고 하는 거에 정의는 어떻게 내린다고 했어요? 플럭스의 이렇게 정의를 살펴보게 되면은 플럭스의 정의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지나가는 벡터에다가 거기에 수직인 면을 곱해주면 되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조그맣게 딴 면적을 S라고 쓸게요. 여기는 이렇게 면이에요. 면적이 이렇게 있고 지나가는 벡터는 지금 뭐예요? 얘는 2로 이렇게 쓸게요. 여기에서 2라고 하는 자체는 전기장이에요. 지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플럭스라고 하는 정의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기호는 플럭스는 파이로 쓴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만큼에다 쓸게요. 등호를 이렇게 놓고 플럭스의 기호는 우리는 파이로 이렇게 쓰고,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말했듯이 플럭스의 정의 자체가 벡터 전기장을 뚫고 지나가는 여기에는 면적이에요. 면적. 근데 이 면적은 전기장에 대해서 수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장에다가 지금 면적을 S로 썼으니까 S를 이렇게 곱해주면은 이게 플럭스의 정의가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의미를 붙이기 위해서 지금 지나가는 게 전기장이니까 전기장은 기호를 2로 쓰니까 여기에다가 2로 이렇게 붙여서 의미를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선속인데 여기 플럭스를 선속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를 우리가 이제 전기 선속 또는 여기를 일렉트릭 플럭스라고 하는 이렇게 정의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플럭스의 정의를 얻었어요.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와서 관찰자는 똑같이 그렇게 볼 거예요. 어떻게 볼 수밖에 없냐면 지금 여기 기준면의 크기를 A라고 할게요. A라고 이렇게 한다면 A를 뚫고 나오는 전기장을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관찰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논리대로 지금 전기장이 면을 뚫고 나오는 플럭스를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쪽에 있는 전하가 만드는 면을 뚫고 나오는 전기장, 다시 말해서 전기장의 선속을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전기장의 선속을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전기 문제일 때는 여러분들이 쿨롱의 법칙에서도 항상 어떤 게 나왔어요? 입실론 재료가 붙었죠? 유전율이라고 하는 값. 그러니까 여기를 유전율로 이렇게 비례값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자, 그래서 바로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가우스 법칙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논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는 사고 실험 모양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시각화를 시키고, 이거를 우리가 관찰자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를 해서, 그리고 여기에 그 플럭스라고 하는 정의를 추가를 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오나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번 간단하게만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논리대로 따라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논리대로 이렇게 잘 따라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몇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죠.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지금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일반화를 시킬 거예요. 여기를 이 가우스 법칙을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일반화라고 이렇게 쓸게요. 일반화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게 일반화냐면 이거는
뉴턴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뉴턴주의라고 하는 뉴턴의 방법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다른 꼴로 한번 써볼게요. 여기 있는 걸 이제 전개를 시켜서 써볼게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기에는 등호가 이렇게 있을 테고,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전하가 있고, 이쪽에 선속을 만들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선속이라고 하는 거는 면적에다가 지나가는 벡터를 곱해주면, 여기 면적에다가 지나가는 벡터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면적은 A라고 썼고 전기장은 E라고 썼으니까 이쪽을 다시 풀어 쓰게 되면은 여기는 여기 전기장과 그리고 수직한 면적과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유전율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기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거는 유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전율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전하가 분극 또는 이걸 편극이라고 해요. 전하가 분극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질이 저장할 수 있는 전하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유전율 개념을 한번 이렇게 정리들을 해놓길 바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일반화를 이렇게 시킬 건데, 그런데 이제 일반화를 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얘기를 했듯이 다시 말해서 뉴턴식 표기법을 따르는 거예요. 뉴턴식 표기법이라고 하는 자체는 다시 말해서 부분과 전체를 논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일반화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시킬 수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봐요. 우리는 여기를 어떻게 시킬 수가 있냐면, 등호를 중심으로 이쪽에 안쪽에 있는 전하와 유전율은 이렇게, 어쨌든 여기는 상수값이잖아요. 스칼라량이에요. 스칼라량이니까 고정을 시켜놓고 이쪽을 변화를 줄 건데,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A라고 하는 거는 전체 이렇게 유리고로 감싼 여기가 구의 표면적이라고 하는 전체 면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거를 어떻게 논할 수가 있냐면, 여기에서 면을 이렇게 잘게 자를 수가 있어요. 면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잘게 잘랐어요. 그러면 여기는 전체 면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잘게 자른 이 면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가 있냐면, 여기를 미소 면적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를 다시 말해서 미소 면적 입장으로 쓰게 되면, 미소 면적이라고 하는 것도 기호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미소 면적은 여기가 A이기 때문에 면적을 잘게 잘랐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미소 면적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 먼저 그러면 이쪽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면적을 잘게 잘라서 미소 면적으로 바꾸고, 그리고 거기에 지나가는 일괄적인 전기장을 뭉땅다 이렇게 곱해주는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 여기가 미소 면적이니까 실제는 여기를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이렇게 기호를, 다 더해라 라고 하는 기호를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를 다시, 이제 우리는 스칼라와 벡터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가 원래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쪽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는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벡터량이에요. 왜 전기장이 벡터량이냐면, 힘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벡터인 거겠죠. 벡터니까 힘이 벡터면은 전기장도 실제는 이렇게 벡터량이에요. 벡터라고 하는 물리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이제 벡터로 바꿔줄 거예요. 어떻게 바꾸면 되는 거냐면, 우리는 좀 전에 미소 면적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미소 면적 벡터를 정의를 하면 돼요. 면적 벡터를 이렇게 정의를 하면 돼요. 그러면 미소 면적 벡터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정하면 되는 거냐면, 면적의 유일한 벡터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여기 요 미소 면적을 이렇게 뚫고 나오는 벡터, 요거를 정해주면은 이게 미소 면적 벡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면적과 여기 있는 벡터는 서로 직각 방향이에요. 그래서 미소 면적 벡터는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냐면, 면적을 잘게 잘랐어요. 그리고 너 미소 면적 벡터다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벡터 표시를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쪽을 또 한번 바꿔 쓸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바꿔 쓸 수가 있냐면, 이쪽에는 안쪽에 있는 전하가 이렇게 있고, 여기는 스칼라 값이기 때문에 바뀌지가 않고, 여기 등호는 약간 위쪽으로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여기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면적을 잘게 잘라서 미소 면적 벡터로 바꾸고, 그렇죠?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전기장도 원래는 이렇게 벡터였었어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다 더해줄 거예요. 다 도와주는 형태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우리가 벡터에다 벡터를 곱해가지고 여기가 스칼라량이 나오려면은 여기를 어떤 식으로 곱해줘야 돼요? 그렇죠? 여기를 우리가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하는 전곱의 형태로 곱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쪽 값 자체가 여기 왼쪽이, 여기가 값이 크기밖에 없어요. 크기밖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하라고 하는 것도 크기인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유전율이라고 하는 것도 크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크기가 나오려면, 그리고 이쪽은 왼쪽 각은 벡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를 전곱의 형태로 이렇게, 다시 말해서 스칼라 프로덕트로
스칼라 프로덕트 형태로 이렇게 곱해줘야만 여기가 크기가 나오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고려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거 한 가지를 더 고려를 할 수가 있냐면 지금 여기 구를 보게 되면은 어떤 입장이에요? 이 구라고 하는 자체는 전체 면을 다 감싼 거죠. 여기가 기준이 되는 면. 그렇죠? 왜냐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을 관찰을 하기 위해서 이 관찰자 입장에서 여기를 아까 촛불의 입장일 때 유리구로 감쌌다고 했어요. 그러면 유리구로 감쌌을 때 이만큼 감싸다가 여기 빈 곳이 있으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단일 폐곡면으로 정확하게 감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붙여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는 단일 폐곡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폐곡면. 폐곡면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두 가지를 의미를 붙여야 돼요. 여기가 스칼라 프로덕트로 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를 폐곡면 형태로 이렇게 곱해야 돼요. 폐곡면 형태로 여기를 적분을 해줘야 돼요. 바로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가우스 법칙의 일반적인 형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박스를 쳐줘야 되나? 여기는 이렇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게 가우스 법칙의 일반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꼭 한번 의미를 부여를 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 논리전개를 내서 여기 사고 실험 모델부터 시작해서 다음과 같이 기본적인 가우스 법칙을 만들어내고 이 가우스 법칙을 다시 우리가 뉴턴주의라고 하는 뉴턴식 표현법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가우스 법칙의 일반적인 이게 가우스 법칙의 일반적인 형태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지금부터 유도들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먼저 한번 해보세요. 유도들 잘 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사고 실험 모델을 통해서 사고 실험 모델을 통해서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는 걸 직관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물리학이라고 하는 자체는 실험적인 모델과 이론적인 모델이 같아야 된다고 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로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오나 하는 거를 한번 유도를 해봐야 돼요. 이걸 유도를 한 다음에 그 뒤에 어떻게 계산하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일반화를 시켰다라고 한다면 여기쯤에다 쓸까요? 여기에다가 드디어 가우스 법칙이 정말로 이렇게 나오나 하는 거를 한번 증명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증명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요텀에서 여기가 나오나를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증명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은 이쪽에서 보면은 레프트 핸드 턴 이쪽을 이렇게 가져다 놓고 여기가 정말로 어떤 값이 나오나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그럼 여기를 계산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에 전기장이 들어있고 이쪽에 면적 벡터가 있어요. 여기는 전기장도 원래 벡터였었고 면적 벡터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점곱의 형태로 다시 말해서 스칼라 프로덕트의 형태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걸 찾으면 되겠어요? 첫 번째, 전기장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그리고 여기에 면적 벡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세 번째, 점곱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하는 거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전기장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쪽에서 이미 정의를 냈어요.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형태예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전기력이라고 하는 쿨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를 시험 전화로 나눠주면 된다고 했죠. 바로 우리는 요거를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공간 자체가 여기에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여기도 공간이 부족해서 그냥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계산을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어떤 걸 계산을 해야 되는 거냐면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의 정체를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렇게 쿨롱의 힘이라고 하는 자체를 시험 전화로 나눠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이게 전기장의 정의예요. 이렇게 전기장의 정의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두 번째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여기를 두 번째로 이렇게 두면은 그러면 여기에는 힘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좀 전에도 설명을 했고 전 시간에도 설명을 했지만 여기는 쿨롱의 힘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꼴이냐면 K라고 하는 여기에 상수꼴이 들어가요. 여러분들은 여기를 이해를 할 때 만유인력 법칙과 비교를 해서 생각하면 쉽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만유인력 법칙을 떠올려요. 그럼 거기에도 우주 보편 상수라고 하는 상수가 들어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다 상수를 이렇게 쓰고 쿨롱 상수예요, 여기서는. 그리고 만유인력 법칙에서는 질량의 곱의 비례를 했어요. 근데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하 문제이기 때문에 전하의 곱의 비례를 하고 그리고 유명한
유명한 법칙이 그 아래쪽에 있죠. 역적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다시 말해서 만윤력 법칙이 됐던 또는 여기에는 쿨롱의 법칙이 됐던지 간에 거시 세계를 지배를 하는 법칙이 됐던 아니면 미시 세계를 지배하는 법칙이 됐던지 간에 여기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거의 정체였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값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위쪽을 그대로 쓰게 되면은 여기는 K가 있을 테고 아래 제곱이 있을 테고 여기는 Q1, Q2 꼴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호대로 쓴다면 여기는 이렇게 Q0로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의미 자체를 부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아차 생각하면은 여기는 Q0, 여기는 Q1, Q2기 때문에 서로 약분이 안 되나 지워지지 않나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은 쿨롱의 법칙에서 이 둘 중에 하나는 시험전하고 하나는 원천전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Q1 쪽이 시험전하라고 한다면 왜냐면 여기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가 저쪽에서 쓸 때 여기서 정의를 쓸 때 얘가 지금 어떤 전하가 돼야 되는 거냐면 시험전하가 돼야 돼요. 시험전하로 나눠줘야 돼요. 여기를 참고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시험전하라고 하는 거는 다른 원천전하가 정말로 전기장을 만드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넣어놓은 전하예요. 테스트 차지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한쪽은 시험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없어지고 그러면 남는 거는 원천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루 구하려고 하는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K라고 하는 자체는 이제 풀어서 쓸게요. 그러면 여기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의 형태를 가질 테고 그리고 시험전하는 없어졌어요. 그러면 거리의 제곱의 형태가 나올 테고 그리고 Q2가 원천전하 다시 말해서 소스 차지라고 봐요. 그러면 여기는 그대로 이렇게 Q로 써주면 돼요. 다음과 같이 우리는 전기장을 이렇게 구했어요. 이게 전기장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값 자체를 여기에다가 값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논리전개를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는 이렇게 폐곡면을 전체를 적분한 형태가 나올 테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값을 그대로 쓰게 되면은 여기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 나올 테고 그리고 여기가 R 제곱분의 Q의 형태가 이렇게 있을 테고 이만큼은 지금 보면은 여기는 이만큼은 크기예요. 크기. 근데 여기는 벡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다가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써줘야 돼요? 이쪽에다도 방향 성분을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왜 그러냐면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크기와 방향이 있는 거잖아요. 크기와 방향에 곱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방향을 써주게 되면 전기장을 벡터로 처리하는 게 될 거예요. 그러면 방향은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지금 방향은 지금 빛 자체가 원점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바로 이럴 때는 우리가 지름 방향으로 잡는 게 좋아요. 이쪽을 지름 방향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지름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를 저는 방향을 어떻게 쓸 거냐면 여기를 R 써놓고 이쪽은 단위 벡터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시라고 하는 모자를 씌워줄게요. 자, 그리고 그 옆에를 보게 되면은 점곱이 있어요. 점곱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가 면적, 미소 면적 벡터예요. 미소 면적 벡터니까 여기도 우리가 크기와 방향으로 쓰게 되면은 면적은 DA로 써주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는 크기예요. 그리고 방향은 어떻게 쓸 거냐면 저것도 똑같이 지금 지름 방향으로 여기에서 보면은 미소 면적하고 전기장의 방향은 같은 거죠. 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한 가지 이렇게 주의할 게 있어요. 주의할 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게 되면은 먼저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하고 여기 미소 면적 벡터는 미소 면적 벡터 이 둘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지금 보면은 서로 수평행 관계에 있어요. 첫 번째, 둘은 방향이 같아요. 전기장도 지금 이쪽 방향인 거고 미소 면적 벡터도 면적의 직각으로 유일한 벡터를 잡았기 때문에 같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장과 미소 면적 벡터는 서로 방향이 평행하게 서로 같아요. 근데 미소 면적과 전기장은 수직이에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근데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전기장과 미소 면적이라고 하는 여기는 수직이에요. 지금 왜 그러냐면 미소 면적은 요만큼 부분이에요. 여기를 지금 얘가 뚫고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이로 만약에 보면은 저거를 만약에 종이로 이렇게 크게 보게 되면은 면적을 다음과 같이 여기를 이렇게 봤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 보면은 전기장은 여기를 뚫고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전기장은 이렇게 뚫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면적과 전기장은 서로 수직이에요. 하지만 면적 벡터와 전기장 벡터는 서로 평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방향 하나 이렇게 조심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쪽에서도 방향을 지금 지름 방향으로 잡아서 R 해놓고 단위 벡터를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해 또는 루프라고 읽어요. 이걸 이렇게 붙여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여기를 크기와 방향으로 잡았어요. 자,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은 이제 무엇이 나오나 하는 거를 우리가 찾아보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여기를 이렇게 등호를 써줄게요. 등호를 반대쪽으로 이렇게 바꿀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될 때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전곱이라고 하는 여기를 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여기도 여러분들이 하나 잘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쓸까요? 여기에다가 참고로 이렇게 쓸게요. 참고로 쓰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걸 알고 있냐면 스칼라 프로덕트 또는 내적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뭐 어떤 꼴이냐면 A 벡터 닷 B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형태냐면 A의 크기에 B의 크기에 이렇게 코사인 세타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부분 3번 형태를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3번 형태를 이렇게 계산을 할 때, 그죠? 여기 도트 프로덕트를, 여기 2번은 이렇게 썼고, 여기다 이렇게 써서 2번을 반대로 이렇게 두면은, 화살표를 이렇게 양쪽으로 해놓을게요. 여기 2번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기를 하면 되는 거고, 이제 3번은 다음과 같은 꼴을 가지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단위 벡터 탓, 단위 벡터가 나왔죠?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쓰게 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는 R의 단위 벡터, R방향의 단위 벡터, 그리고 점곱이 있고 R방향의 단위 벡터가 있을 때 우리는 이 형태에다 넣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단위 벡터이기 때문에 얘는 단위 벡터예요. 유니트 벡터예요. 아까 제가 여기를 단위 벡터로 이렇게 잡으면 된다라고 했어요.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이니까 크기가 1이 될 테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크기가 1이에요. B꼴. 그러면 크기가 1이 될 테고, 여기에 코사인 세타의 형태로 위식을 이용해서 쓸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보면은 R과 R은 어떻게 돼요? 방향이 서로 같아요. 그러면 여기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이 값이 몇 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 0도는 얼마예요? 1이에요. 그래서 이 값 자체는 전체가 1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게 1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의미를 붙여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3번이라고 하는 거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여기는 결과가 어떤 게 나오는 거냐면 1이 나오는 거예요. 1이 여기를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이 식 자체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단일 폐곡면 적분이 있는 거고, 일단은 하나하나 다 쓸게요. 여기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 있는 거고, 여기는 R 스퀘어가 있고, 그리고 시험 전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전화도 지금 의미를 붙일까요? 우리 실험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전화가 안쪽에 있어요. 안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안쪽에 있는 전화다라고 해서 인으로 이렇게 써줄게요. 이쪽도 인으로 이렇게 붙여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안쪽에 있는 전화가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보면은 여기 R 벡터, 그리고 R 벡터에 R의 단위 벡터의 점곱이라고 하는 거 1로 바뀌었어요. 1로 바뀌었으니까 그 뒤에는 면적 벡터만 남겠죠. 여기는 DA 벡터가 있는 꼴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는 여기를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건데, 이 적분을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면적에 대한 적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면적에 대한 적분을 입장에서 보면은 4파이 입실론 상수예요. 거리 상수예요. 그리고 전화량 상수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은 다 상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로 밖으로 빠지고, 그리고 여기는 R제곱분의, 그리고 전화도 이렇게 밖으로 내놓고 인테그랄 밖으로 나간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하나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만큼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실험 모델에서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가 구의 표면으로 감쌌다라고 그랬어요. 빗살이 빠져나올 때 빈 공간이 없이 단일 폐곡면으로 감쌌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유리구, 다시 말해서 여기가 기준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입장에서는 여기가 어떤 거냐면 구의 표면이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구의 표면적이 되겠죠. 그러면 구의 표면적, 여러분들이 값을 알고 있어요. 얼마예요? 구의 표면적은 4파이 R 제곱인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어떻게 다시 쓸 수가 있냐면 우리는 여기를 등호로 이렇게 놓고, 여기를 검은 색깔로 쓸게요. 여기는 이렇게 두면은 여기는 다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로 놓고, 그리고 여기에 R 제곱분의 전화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쪽은 구의 표면적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어떤 꼴이냐면 4파이 R의 제곱꼴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다 나왔네.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4파이 약분되고 R제곱 약분되고, 그러면 입실론 제로분의 전화밖에 안 남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입실론 제로분의 안쪽에 있는 전압만 이렇게 남게 돼 있어요. 이게 결과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지금 목적은 증명이었었잖아요. 여기를 쭉 따라 올라가면은 실제 얘가 뭐예요? 얘가 원래는 이쪽에서 나왔을 때 여기가 쭉 따라 올라가면 전기장의 선속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는 여기가 전기장의 선속인 거예요. 이렇게 전기장의 선속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이용을 해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릴 수가 있냐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전기장의 선속을 만든 게 안쪽에 있는 전하였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간단하게 쓰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고로 우리는 전기장의 선속이 이렇게 전하가 전기장의 선속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요 결론도 하나를 얻을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기본 논리를 정의를 한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또 하나를 이렇게 얻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실제 얘는 요거였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다음과 같이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쪽에 있는 전하가 이렇게 전기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그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쪽을 면적 벡터로 이렇게 만들고, 전기장도 벡터고 거기를 단일면을 다 감싼, 여기가 가우스 면이 되는 거예요. 구의 표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놓은 다음에 여기를 입실론 제로로 이렇게 나눈가, 이렇게로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가우스 법칙에 대해서 지금 이 식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논리 전개를 해서 값을 이렇게 얻어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한번 비교를 해봐요. 여기를 비교를 이렇게 해보면은 두 값 자체가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 값의 정의는 이거였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두 값과 여기에 있는 값은 결과적으로 같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 사고 실험 모델을 통해서 얻은 것처럼 실제는 어떤 거냐면 안쪽에 있는 전하가 바깥 공간에 전기장의 선속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우스 법칙을 사고 실험을 통해서도 이해를 해봤고, 그리고 또 하나 증명도 해봤고, 그리고 또 하나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일반화도 이렇게 시켜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남은 거는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계산을 하나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공간 자체를 계산을 그냥 여기다 쓸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계산을 하나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논리를 전개를 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이쪽 요 식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실제 계산을 할 때는 여러분들은 조금 아까 어떤 중요한 특징을 알고 있냐면 요게 전고흡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에서 1로 바뀐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산을 할 때는 이건 어차피 1이니까 우리는 벡터량을 떼놓고 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쪽을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직접 쓰게 되면은 여기를 우리가 스칼라의 형태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라이트 핸드 텀은, 오른쪽 텀은 이렇게 항상 그 상수값을 갖는 텀일 테고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식에서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 면적적 분이기 때문에 이 전기장은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장은 이렇게 놓고 나서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렇게 바꿔서 식을 전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단지 이만큼 부분, 여기가 무엇인가 하는 거를, 이거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주면 돼요. 여기가 결정을 해주면 돼요. 이만큼만 이렇게 결정을 해주면 돼요. 지금과 같이 안쪽에 전하가 있을 때는 이거는 공간상 퍼져나가기 때문에 구형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여기가 요게 요만큼 부분이 구의 표면적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전하가 직선 형태로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가우스면을 원통의 형태로 잡는 게 편리해요. 바로 이럴 때는 여기가 원통의 표면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요게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의미 자체를 파악해서 결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의미가 어떤 게가 되는 거냐면 요만큼 부분, 여기는 결국에는 여기는 표면적이 된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표면적. 여기가 표면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제적으로 이 표면적만 결정을 해주면은 우리가 점이나 선이나 면이나 또는 구체일 때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를 가우스 법칙을 통해서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만 결정을 해주면 돼요. 여기가 표면적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파악을 하고 이렇게 결정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에다가 4파이 r 제곱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그런데 실제 여기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돼요. 여기 계산은 어떤 형태로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도 이렇게 참고로 쓸까요? 여기를 이렇게
놓고 나서 참고로 쓰게 되면은 여기 구의 표면적이라고 하는 거, 구의 표면적을 제가 이렇게 썼는데 실제 이 값은 우리가 어떻게 가지면 되는 거냐면 여기는 구의 표면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좌표 변환이라고 하는 걸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 여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지금은 결과 처리만 해줄게요. R제곱의 사인 세타에 여기가 D 세타의 D 파이 꼴로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값은 어떻게 정의를 해주면 되는 거냐면 세타라고 하는 거는 0부터 파이까지 적분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파이라고 하는 거는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여기가 4파이 R의 제곱꼴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하나를 이렇게 알고 있어요. 여기 혹시나 해서 여기는 정말로 참고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한번 계산들을 한번 해보던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걸 안 거예요. 어떤 걸 알았어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 보면은 전기력, 전기장, 전위,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거를 순서대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인공이 전기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장을 계산을 할 때 가우스 법칙을 이용하면 상당히 편리해요. 그리고 이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전기장을 계산을 할 때는 시메트리라고 하는 대칭적인 전화 분포를 가질 때 더욱더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대칭적인 전화 분포를 가질 때.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우스 법칙에 어떤 형태가 되나 하는 거를 찾아본 거예요. 이걸 찾아볼 때 첫 번째는 우리가 사고 실험을 했어요. 사고 실험 모델을 이렇게 정해서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은 깜깜한 방에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촛불을 켰어요. 그러면 그 촛불이 공간을 퍼져나갈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관찰한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기준면을 정해놔야 될 거예요. 이 기준면을 지금은 얘가 촛불이기 때문에 공간상 퍼져나가기 때문에 유리구로 감싼 거예요. 우리는 이 유리구라고 하는 기준면을 중심으로 해서 원인과 결과적으로 논리전개를 해서 가우스 법칙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찾아냈어요. 이걸 찾아낼 때 플럭스라고 했던 정의가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지금 면을 여기는 전기장이 뚫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플럭스라고 하는 정의가 어떤 벡터, 다 여기서는 전기장이겠죠? 전기장과 그거의 수직한 면이에요. 실제 여기는 이렇게 지금 수직한 상태예요. 수직한 면에 고불의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을 플럭스의 형태로 써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 부여하면 이렇게 되겠죠? 안쪽에 있는 전하가 바깥 공간에 전기장의 선속을 만든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인 식을 찾은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일반화를 시켰어요. 일반화를 시킬 때 단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에는 면적 벡터로 면적을 미소 면적으로 바꾸고 미소 면적으로 바꾸고 여기를 순서를 붙여주면 면적이라고 해서 플럭스를 결정하고 두 번째 여기 미소 면적을 잘게 자르면 되는 거니까 미소 면적을 결정하고 그리고 세 번째 여기겠죠? 이거를 벡터로 바꿔주면 돼요. 미소 면적 벡터. 그러면 미소 면적 벡터는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면적을 잘게 잘라서 벡터로 만들면 돼요. 그러면 면적을 잘게 잘라서 벡터로 만든 유일한 벡터는 이 방향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미소 면적 벡터를 결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가우스 법칙의 일반화 형태를 찾은 거예요. 이렇게 일반화 형태를 찾고 그 뒤에는 어떻게 했어요? 정말로 이렇게 나오나 하는 거를 증명을 해본 거예요. 증명은 뭐부터 시작을 했냐면 여기가 플럭스 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속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쭉 전개를 했어요. 그 안에 쿨롱 법칙에 들어가서 전기장을 결정을 해주고 이 전기장을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 결과에서 얘가 곧 플럭스니까 우리는 여기 안쪽에 있는 전하가 이렇게 플럭스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결정을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를 일반화를 여기를 시키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전개를 해온 거니까 이 꼴일 테니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두 꼴이 우리가 이론상 정리한 두 꼴이 우리가 이쪽에서 실험상 정리를 한 바로 요 모델하고 같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양쪽을 비교를 해보면 서로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가우스 법칙에 실험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이론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논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를 더 해본 거죠. 어떤 걸 하나를 더 해봤냐면 실제로 그럼 계산할 때는 어떻게 되나 하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계산을 할 때는 이게 점곱이라고 하는 벡터 사이의 점곱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여기에서 보면은 이 점곱은 서로 지금 방향이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두 벡터 사이는 서로 평행하다고 그랬잖아요. 방향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하는 내적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에 의해서 1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벡터를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놓고 스칼라의 형태로 바꿔놓은 다음에 단지 이 부분 여기에는 면적이라고 하는 표면적이라고 하는 이 부분만 결정을 해주면 돼요. 전하의 분포에 따라서 여기는 표면적은 어떻게 결정을 해주면 되는 거냐면 전하의 분포에 따라서 결정을 해주면 돼요. 전하의 분포에 따라서 표면적만 결정이라고 쓸게요.
결정해줌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표면적만 결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여기 있는 전기장을 구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기장을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심화학습을 해봐야 돼요. 여기에다가 심화학습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심화학습. 학습을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요 논리, 여기 고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죠? 여기도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를 그냥 여기를 전체를 이렇게 묶어줄게요. 그래도 낫겠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 있는 식을 얘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심화학습은 어떤 걸 하면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점일 때, 그리고 또 하나 선이 있을 때, 선전화 분포, 점전화 분포가 분포할 때, 선전화 분포가 있을 때, 그리고 또 하나 면이 있을 때, 그리고 또 하나 구가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전기장 자체가 도대체 얼마큼 나오나 하는 거, 어떻게 표현되나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여기 심화학습 꼭 한번 해보세요. 점선 면 구로 전하가 분포할 때, 그때 전기장을 한번 여기에는 요 식을 이용해서, 최종 결론은 이거니까 이 식을 이용해서 꼭 한번 계산들을 해보세요. 여기만 계산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열심히들 들어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들 했어요.